많은 쉽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심리상담 분야의 대가이시자 인기 강사님이십니다. 네, 어렵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성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11시 10분서부터 이 강의가 시작된다 해서 켰더니 이제 뭐 우리 심리학회장님 또 박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아유,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학술적이고 딱딱한 이야기 저거를 어떻게 듣고 소화하는가 저는 조금 이제 거기 그런 그 의문도 가지면서 저는 그렇게 못하고 저는 아주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듯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상담소에서 지금 상담 활동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헷갈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코칭 같은 거를 받아서 이게 정신 무장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런 상담소에 와서 그 뭔가 자기 마음을 풀어내야 할지 이제 이게 헷갈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떤 거든 다 그 합당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의 이제 정신 건강 또는 심리 건강을 이 촉진시키기 위한 접근법들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 심리, 레셔널 사이칼러지에 입각한 접근법들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교육을 굉장히 강화한다든가 또 상담을 하더라도 조언, 코칭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 개발을 그 하도록 촉진하는 이런 게 이제 이성 심리에 입각한 이 방안들이에요. 또 이제 그게 첫째 방안이고 두 번째 큰 이제 그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게 유기체 심리라 그래서 오가닉 사이칼러지에 입각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이 따져보면은 세포들의 어떤 기능, 역할에 따라서 이 마음의 그 건강이 좌지우지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의 세포들이 이제 마음도 세포의 아주 고급 기능이라고 전제하고 이 세포들을 어떻게 그 촉진시키거나 억제하거나 활동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향정신의약품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호르몬 요법을 쓰지요.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현대 의약품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좀 생기가 나도록 하고 너무 들뜬 사람은 이제 불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안정제를 처방해서 가라앉히도록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주로 메디컬 닥터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또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심층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가가 프로이드를 우리가 저기 이 심층심리의 대가라고 하죠. 이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많은 이 불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감정이다. 이 감정에 맺혀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언행을 발목 잡는다. 이렇게 여기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되게 이게 깡아리진, 좀 응어리진 그런 것들인데 이게 무의식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무의식이 자꾸 이게 발목을 잡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의식에 그 포함되어 있는 이 세력을 어떻게든 의식으로 떠올려서 그거를 희석시켜 줌으로써 이제 정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 접근법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심리치료라는 게 조금 단일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이성적인 것들이 더 어필하고 어떤 사람들 또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이 말로다가 접근이 안 되고 그네들에게는 약을 써서 얼렁얼렁 이렇게 좀 회복을 시켜줘야 다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져도 기어이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이 감성적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손봐줘야 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은 이 타고난 성향도 다르고 또 자라나온 환경도 다르고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람을 이게 돕기 위해서는 단일한 한 가지 방법 갖고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안내를 해줘야지 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성심리에 입각해서 접근을 하든 아니면은 유기체 심리에 입각해서 약물을 쓰든 아니면은 이 심층 심리에 입각해갖고 이게 정서를 다뤄주든 어쨌든 간에 이 심리 치료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을 뭘로 보느냐예요. 원인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확 180도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심리 치료의 이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으려면은 다른 식의 접근법보다는 원인을 뭘로 보느냐 요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그걸 갖고 하면은 어느덧 이 심리 치료라는 이 전체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심리 치료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원인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접근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거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이게 알아두시면은요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그걸로 뽑았던 거예요.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고대로부터 쭉 18세기에 이르기까지는 18세기 초까지 뭘로 원인을 삼았느냐 하면은 그때는 이 우리가 이제 횡설수설하고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남에게 비춰질 때 악령이 씌어서 그 사람의 이 정신세계를 좌지우지 흔든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악령? 왜 하고 많은 이유 중에서 악령이 씌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게 흠으로 노래졌다라고 보느냐 하면은 그 시대가 이 신본주의 사회였다는 모든 것을 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이제 그와 비스름하게 이제 신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신의 저주를 받는 틈새에 악령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좌지우지하니까 치료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 구마식 하는 식으로 이 접근이 됐던 거예요. 즉 귀신 추방법을 쓴 거예요. 이거는 고대로부터 18세기까지 쭉 이어왔던 거니까 역사가 가장 깊어요. 서양 사회에서는 18세기까지인데 우리 한국은요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곳곳에서 이 푸닥거리가 일어나곤 했었어요. 그만큼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이 조상신이 또는 잡기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좌지우지 흔든다 이렇게 여기는 그 생각들이 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 18세기라는 것은 이제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계몽이 되는 걸 오히려 억압을 했어요. 왜 억압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눈을 뜨면은 더 이상 신을 섬기지 않을 거다. 즉 신앙심을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이 상당히 이제 사람네들을 에게 글자도 안 가르치고 글자는 수도사나 종교인이나 귀족만 향유하는 것이기도 했던 시대예요. 아주 암울 시대죠. 그러나 이제 18세기에 와서는 이게 과학이 이제 붐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환경이 발명이 되어서 지구가 천체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야 하고,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도는 거지 이게 신의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들을 점차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계몽이 되어 가니까 18세기 중엽에는 이 신본주의 사회가 조금 쇠퇴되면서 과학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이제 붐을 일으켰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우리가 일컬어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은 연구 대상이 인간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는 환경, 자연이냐, 또 연구 방법이 주관적인 방법, 뭐 직관이라든가 통찰이라든가 하는 주관적인 방법이냐, 연구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냐, 이렇게 해서 연구 대상의 네이처, 또 연구 방법이 조금 객관적인 것,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가 일컬어 과학이라고 이름을 부여하는데, 이 심리치료 쪽에서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8세기 중엽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이 횡설수설하는 헛소리하는 그 이유를 뭘로 받느냐 하면 별들의 영향으로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데, 자, 왜 얘네들이 별들의 영향으로 받느냐 하면은 그네들은 이 별점을 치기 때문에 굉장히 별하고 가깝게 여겨요. 우리는 점을 칠 때 사주를 갖고 치는데 그네들은 이제 별점을 치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별이 있는데 별과 나 사이에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자장이 흐르고 있는데, 마그네틱 플루이드라는 자장이 흐르는데 거기에 뭔가에 의해서 교란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실성한 짓을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치료자들은 이 자장의 흐름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자장치료, 강력한 자장력을 가진 사람이 치료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 악령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별들이라고 하고 별들의 영향을 바로잡아 주는 그런 자장치료가 이제 한때 유행을 했는데, 결국 이 과학도 막 붐을 일으키다가 뭐에 밀려나느냐 하면 인본주의에 밀려나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사람 중심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건 사람을 위한 발전이지 사람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이 원인론을 악령, 그 다음에 자연인 별 이렇게 봤다가 이제는 경험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 이거는 이제 이 원인론의 발달사에서 가장 이 획기적인 발견이고 변화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거는 외부의 어떤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아주 칙칙한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된 것들이 내장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화되어 있는 어떤 상처들이 원인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개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니? 라고 물으면은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글쎄요 이렇게 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네들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 본인은 그거를 까맣게 잊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그 개에게 물렸다라는 것을 무의식화, 즉 forget, 잊어버렸을 뿐이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자는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그 무의식적 세력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의식을 조금 이렇게 떨궈 놓고 그 사람의 무의식에 가서 야, 너 다시는 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개는 인간을 따르는 예쁜 동물이야. 뭐 이런 식의 암시를 걸어두면은 이 사람이 깨어나서 이제 의식으로 돌아와서도 개를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19세기 초기에는 최면 치료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야, 응? 이 질병의 원인이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는 기도하는 일이고 별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만만하긴 하지만 여전히 외부에 있기 때문에 성가셔요, 뭔가.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다름 아닌 자기의 내부, 즉 경험에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만만하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과거의 경험을 잘 풀어 헤쳐서 이게 주면은 이제 극복이 되겠거니 해서 19세기 초에 최면 치료들이 마구 활성화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정화 치료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19세기 중엽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체면에 떨궈 놓고 치료자가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을 주려고 하는데 환자가 뭘 주저리 떠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자꾸 이렇게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갖고 질문하고 했더니 평상시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칙칙한 경험들이 토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든가 또는 오빠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든가 또는 도둑이 들어서 나를 유인간했다든가 뭐 이런 많은 그 의식에서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이 무의식에 많이 제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나 암시를 주어서 이렇게 뭔가 퇴치를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면에 걸어놓고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타인에 대한 이렇게 경계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해주면은 이 사람이 깨어나서는 뭔지 모르지만 속이 뻥 뚫린 것 같다. 불안하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라는 거는 치료라는 것은 토킹, 이 토크를 통해서 속에 있는 응어리를 토로해 주는 거구나. 이 털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체면을 걸기는 걸지만 초기에는 암시나 명령 이런 거를 해서 치료를 했지만 중반으로 이제 뒤로 와서는 암시나 명령이 아니라 네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마냥 해봐라. 이런 식의 정화 치료가 유행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철학의 체면에 안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더냐.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 당신이 지어낸 거 아니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자기가 의식 수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며칠 안 가고 또 재발이 되고 뿐만 아니라 체면하는 사람이 너 깨어나서 나에게 돈 빌려줘라. 또 나를 사랑해라. 이런 부적절한 암시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을 걸지 않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토로시킬 수 있는 뭔가 썸씽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궁리를 해요. 그러다가 체면을 잘 쓸 줄 아는 프로이드가
정화 치료를 잘 할 줄 아는 그 당시 프로이드가 그래 최면 대신에 자유연사 또는 꿈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화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내주는 게 이게 더 낫다 하면서 제시한 게 정신분석. 자, 이거는 무슨 걸로 이제 작동이 되는 무슨 원리냐 하면은 작동되는 원리가 사람은 입만 뻣뻣하면은 자기 주제를 토로하게 돼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삼수 사수를 했는데 아직 학교를 못 갔다. 그러면 이 엄마는 온통 대학 입시 쪽으로 모든 생각이 쏠려 있어. 또 어떤 사람이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남에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귀 밝은 자가, 눈 밝은 자가 그 사람을 이렇게 몇 번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이 뭔가 응? 남 모르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간파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꾸 말을 시키면은 결국 자기의 그 미해결된 잘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토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이 제시되고서부터는 대히트를 치는 거예요. 이제 대히트를 치면서 정신분석이 마구 이제 세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미국에 와서는 이 제동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회는 굉장히 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이게 강세를 떨치는 사회인데 이 미국에서는 그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누가 확인할 수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 위로 떠올려 갖고 치료를 하는 것은 시간, 돈, 노력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 뿌띠 부르조아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이거를 할 수 있지. 이 보통 일반인들이 이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제 제시한 그 실용적인 접근법이 행동치료예요. 이제 행동치료라는 것은 증상이라는 거 별거 아니야. 그거는 잘못 학습된 것이 그때그때 제동을 못 받고 그것에 맛을 들이면은 계속 그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격으로 되어서 결국은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행동치료에서는 뭐든지 이제 이렇게 학습의 원리로서 제거를 하고 학습의 원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행동을 조성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면 따끔하게 처벌하고 그러면 처벌받는 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조심해요.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 쪽으로 유의를 해서 따라오면은 그때마다 강화를 주어서 칭찬 또는 토큰 같은 걸 줘서 토큰이 몇 개 모이면은 뭐 네가 원하는 거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과 벌을 통해서 행동을 새롭게 소구시키고 조성해가는 게 행동치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한 정신분석하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행동치료가 네가 더 파워풀하니 내가 더 파워풀하니 하고 서로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이제 아주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씨름을 하는데 또 제3의 접근법이 등장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 중심 치료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라저스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분이 등장해서는 자 이 정신분석은 너무 과거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도 타이고 또 행동치료는 너무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 존엄 이런 게 있는데 동물 사육하듯이 상과 벌로서 이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단순하다. 이제 그걸 그래서 두 개를 다 대치하면서 사람은 다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라는 걸 타고났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의원들에 의해서 주입된 이상적인 상태, 아이디얼 셀프가 있고 실제 자기는 리얼 셀프, 이
저 차원의 리얼 셀프가 있는데 이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면은 이게 뒤뚱뒤뚱 하면서 똑바로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력에 대한 활성화가 이게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이 아이디얼 셀프의 중압감을 느껴서 뒤뚱뒤뚱하는 사람을 어떻게 돕는 거냐면은 치료자가 그 사람의 리얼 셀프, 즉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존중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면은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정신분석도 너무 어렵고 행동치료도 너무 어려운데 이 제3의 접근, 즉 아이디얼 셀프에 짓눌려갖고 리얼 셀프가 맥을 못 추는 게 증상인데 리얼 셀프를 아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서 살살살 키워가는 이 접근법은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비전문가들, 즉 목회자들, 또 교육가들,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제3의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이 너무 이렇게 공감 중심, 지지 중심,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라는 아름답기는 한데 너무 이제 고드랍고 온유한 쪽으로 이게 가니까 이거에 또 방귀를 들고 나타나는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느덧 상담이 감정을 너무 이 얼싸얼싸 이 감정만 갖고 씨름하는 게 되어버렸다. 사람의 주 무기는 사고하는 존재인데 다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은 감정도 행동도 다 따라가게 돼 있다. 응?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이렇게 그 환자 같은 사람네들을 보면은 자기는 어쨌든 간에 사랑을 받아야 한다든가 자기는 1등을 해야 된다든가 자기는 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교체를 시켜주면은 좋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초점을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교체해 주는 거에 역점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너무 감정 중심으로만 갔던 거에 식상해했던 사람들이 또 환호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원인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게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쭉 다루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상담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요. 아, 사람네들이 옛날에는 그 원인을 뭐 성적인 것에 좌절 또는 엄청 공포스러운 것들의 어떤 뭐 강도에게 나타난다 이런 끔찍한 사건 이런 것들로 이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이 증상, 이 불안정한 증상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불안정 애착 이것이 가장 이 심리적 심리 장애의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굉장히 타인의 호감, 타인의 승인,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사람들이 불건강한 쪽으로다가 쭉쭉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이 증상이라는 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증상, 즉 불건강한 부정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작게나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몸으로 치면은 뭐 음식이겠죠. 음식. 산악계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음식에다가 뭐 성욕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이 심리, 즉 정신이 오매불망 추구하는 거는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자,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인정욕구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개나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서 이게 어미 곁에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면 충분해요. 조금만 지나면은 지 스스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커요. 근데 사람은 양육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응? 최소한도 프로이드 시절에는 6년 정도를 키워줘야 얻어먹소리도 산다. 근데 점점 이 사회가 발달되면서 요새는요 6년 정도가 아니라 20년은 키워줘야 사람 구실을 해요. 즉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받쳐줘야 인간 구실을 한다. 자, 이렇게 사람은 이 스스로 자립, 독립하는데 긴 기간을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보호가 불충하면은, 불안정하면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 애환이에요, 애환. 응?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심리적인 욕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인정욕,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사랑이 100% 자동적으로 제공되지만 출생된 이후부터는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출생된 이후에 애가 안정되게 자라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또 엄마가 애를 참 이렇게 잘 보살펴야 되는데 부부싸움 하느라고 바쁘지 아니면은 엄마도 돈 번다고 애를 뭐 친척 집에 가서 맡겨 키우거나 또는 다른 사람 손에 맡겨 키워서 갈증 나게 만들지 또 엄마가 자기를 보살피긴 하지만 연년생 동생이 태어나서 나는 아직도 어린데 관심을 동생에게 빼앗겼지. 어디 그것뿐이에요. 동생이 나보다 또 공부를 잘해서 사랑을 걔가 독점해가지. 또 위에 있는 또 다른 형제가 어디 아픈 바람에 부모님이 나를 케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자식에게 더 몰두하지. 이렇게 되니까 애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이런 인정, 사랑이 안 오면은 불만족스럽죠. 당연히. 불만족스러운데 이 불만족을 애기 때는 깨끗하니까 과감없이 표현을 해요. 쟤 싫어. 뭐 엎어져도 꼭 갓난애기 애기에 가서 엎어지면서 해코지를 하고 싶어하고 미우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가 애비 응?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제지를 하면은 이 애는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한국말로는 아웃하는 짓을 하지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퇴행을 해요. 저 어렸을 때가 그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막 오줌똥을 다시 못 가린다든가 또는 이 찡찡거린다든가 애기 짓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심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근데 이때라도 그거를 잘 알아듣고 이렇게 위기를 넘겨주면은 애가 꺾이지 않는데 그거를
무심하게 그냥 하면은 애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방글방글 하던 애가 내성적으로 꺾인다든가, 응? 또는 병치레로 찡찡거린다든가, 이렇게 그 새끼로 사는 거예요. 불건강한 이제 성격이 거기에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 애로서는 이 불만족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자기에게 더 불이익이 온다라는 걸 어느 순간 감지를 해요. 부모가 너는 왜 그렇게 찡찡거리냐? 너는 엄마도 힘든데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야단을 치면은 이 애가 더 이상 손해를 안 보려고 이 불만족을 억압을 해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려고 밀어지치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불만족을 억압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자꾸 안으로 여기까지 이제 밀었는 게 여기까지 차 올라오면은 이 불만족, 즉 분노는 어떤 성격을 띠느냐면 기회만 있으면 파괴적인으로 분출이 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당사자로서는 소소한 불만도 이렇게 의식하고 있으면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꾸 이렇게 억압을 했는데 그게 뚝뚝 올라오려고 하면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에너지가 그거를 억압하는 쪽으로 눌러요. 자, 그러면 에너지 총량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디엔가로 유실되면은 나머지 에너지를 갖고 현실에서 산을 하고 애를 먹어요. 뒤뚱.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에도 집중을 못하고 뭔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또 애들이랑 막 놀 때도 거기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혹시 집에 놔둬놓고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또는 엄마가 혹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김가주가 와서 체크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신을 딴 데 파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이니까 이런 애들이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학교를 자기 혼자 저 멀리 떨어진 데로 배정을 받았다든가 하면은 그때 이 취약했던 애들은 다 터트려지면서 부적응을 앓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 위태위태했던 애들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즉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왕따를 경험했다든가 또는 대입시에 떨어졌다든가 또는 애인에게 차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뭔가 외부에서 조금 충격이 오면은 일반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충격이 오면은 긴장을 딱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허약했던 사람들은 이 외부 충격이 오면은 그냥 무너지면서 그 참에 저 억압해 두었던 그 분노, 억압했던 분노가 때는 이때다 하는 식으로 가세가 되면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불안했던 마음이 내부로부터 분노가 올라와서 가세가 되면은 이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또 한 번의 시도를 해요. 그 시도가 뭐 폭식을 한다든가 또는 게임에 빠진다든가 또는 잠만 잔다든가 또는 다른 강박적인 거 행동을 하면서 이 불안을 자꾸 외면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증상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기본 욕구가 원활하게 안 채워지면 이 불만족이 있는데 불만족을 의식하고 있으면은 불쾌하니까 그거를 자꾸 밀어 제쳤다. 그것이 내부의 분노 덩어리로 앉아 있다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살다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러지 않아도 그 충격이 오면은 긴장 불안한데 때는 이때다 하고 내부의 분노가 훅 가세가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니까 나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는 게 각양각색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뭐겠어요? 진짜는 자기가 제어하기 어려운 불안, 두려움, 긴장 이런 게 진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힘드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타협을 본 게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상은 처음 몇 번은 도움을 받아요. 그 공포스러운 거, 두려움보다 이 증상은 조금 마일드하니까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점점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 사람의 발목을 있는 대로 잡으니까 그 증상 때문에 더 이상 건설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힘들어 하는 거죠. 그게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폭식을 하거나 누가 또는 엉뚱한 언유주얼한 좀 비이상적인 행동을 자꾸 하면은 야 왜 그래 왜 그래 그것만 갖고 씨름을 할 게 아니라 조금 덕하니 아 이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안이 올라오니까 나를 도피처로 채택한 게 이런 짓이구나 하고 이거를 알아주시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증상 그 자체만 갖고 옳으니 그러지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이 사람은 아 네가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그딴 짓을 할까 하고 읽어주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절반이 풀리는데 이제 절반뿐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잖아요. 상담을 받으러 오면은 저희는 이제 이 불안의 결과가 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불안이 뭘 계기로 언제부터 솟아났는지 이거를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료하게 찾아내는 게 이게 상담이에요. 즉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증상의 형성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러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너무 불안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불안이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트리거, 현실에서의 트리거를 찾죠. 근데 대개의 경우 트리거는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트리거는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속에 있는 분노가 주 출처예요. 그게 훅 가세가 되어서 이 불안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자들은 저 속에 있는 분노에 더 시선을 주는 근데 이 저 속에 있는 분노가 그것이 다 이제 이게 희석되고 털려져야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 이렇게 전제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불도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 그게 과제에 있지 않아요? 응? 트리거가 별거 아니면 트리거에 대응하는 어떤 대처 기술 이 정도를 조금 조언을 해줘서 도와줄 수도 있고 조금 심각할 때는 그 트리거가 별 문제가 아니고 저 내부에 있는 분노 그게 주 출처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제 상담자는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열심히 경청을 해줘요.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서 더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은 카타르시스가 돼요. 어느 정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면 가뿐해지듯이 그래서 상담자가 공감 반응을 해주면은 그 참에 클라이언트는 이게 정화를 일으켜요. 자, 뿐만 아니라 틈틈이
그 사람을 분석을 해요. 이렇게 쭉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제 개별 맞춤식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불만족을 갖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가 있었나, 그 분노가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식으로 터져 나왔는가 하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그거를 분석, 해석을 해주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건 뭐야? 이렇게 산발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 하나로다가 이렇게 꿰져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에 맺혀갖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서 내 정신으로 못 사는 것들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날 과도하게 이렇게 싫어 하면서도 과도하게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자기에 대해서 모를 때는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쓰겠다.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자는 이 표면적으로 공감을 해주면 이 사람은 정화를 일으키고 또 분석, 해석을 해주면 그 참에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깨달아요. 이런 작업을 자꾸 해가는 게 치유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상담자가 공감해주고 또 분석해주는 또 내담자는 그 참에 정화를 이룩하고 자기에 대한 깨달음을 이룩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표면에 드러나는 작업이고 더 중요한 건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신뢰롭고 믿을 수 있고 지지하고 이런 좋은 인간 관계를 체험하는 게 그게 더 important.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허벌판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불안,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도 하고 뚝단지 같은 행동도 하고 집에 겁먹고 이런 행동 거지들을 막 하는데 어디엔가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조건을 달지 않고 나를 착취하지 않고 정말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여기면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안정이 되고 푸근해져요. 그래서 이런 푸근함이 바탕이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리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부터 차올라오는 이런 인간관계 어디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나에 대한 정화를 이룩하고 나에 대한 깨달음을 이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상담자는 다른 게 아니라 대리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면은 이 자연스럽게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청소년 애들을 봐도 학교에 갔을 때 친구가 있는 애들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싫어도 학교 안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지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도 학교에 갔을 때 자기와 누군가가 이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가 없는 애들은 견디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학교를 자퇴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엔가 기대는 인간.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야, 상담에서는 의존적인 인간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립하는 자발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게 상담 목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원대한 거고 일단은 사람은 어디엔가 기대서 안심이 될 때 이제 자기 힘이 이렇게 솔솔솔솔 생겨나고 어느 정도 자기 힘이 생겨나면은 기대라 그래도 기대지 않아요. 자기 식대로 활개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시기상조에게 네가 알아서 해. 결정은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마치 내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저렇게 하는 게 더 해롭고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해줘서 마냥 나에게 기대게 하는 게 안정감을 줘서 좋다. 나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극동 상담 심리연구원이라는데 이제 목동에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양상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맞춤식으로 이게 그 사람의 원인이 뭐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러한 증상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 분석을 해갖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해하도록 일러주는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파하셨겠지만 모든 증상의 뿌리는 사실은 불만족에 기인한 분노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상담의 뿌리를 찾는 것은요, 땅 짚고 헤엄치기 만큼이나 쉬운 일,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어떤 게 부실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리 잡았고, 이러한 것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결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왔구나. 그러다가 어떤 트리거를 만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이렇게 터트려졌구나. 이거를 이제 상담에서는 명확하게 일러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해결 방안을 이제 그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해결 방안이라는 것도 의외로 간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기 할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은 환자로 전락되지를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막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또는 거부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속에 쌓여서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게 이게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에게 그때 불만족 있으면 불만족,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를 그때 표현을 해서 속을 가뿐하게 해주도록 촉진하는 게 해결 방안. 뭐 사람마다 뭐 당면한 문제의 양상이 다 달라도 그 뿌리는 그때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으면은 절반 이상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마음 놓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갖가지 증상을 다 갖고 오더라도 네가 왜 이렇게 증상을 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뿌리로 분노를 찾아주고 해결 방안으로 표현을 촉진시켜주는 게 그게 상담. 자, 이렇게 표현을 촉진시켜주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느냐면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도 되고 또 가장 두려운 이게 인간관계인데 관계 속에서 뭔가 소통하는 기술도 증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야 하는 자신감이 형성이 되어서 그걸 갖고 갖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표현을 활성화시키는 그 배우에는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연습을 하는 과정이 상담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이 사회자 선생님, 네. 제가 질문을 받아요? 아니면은? 네, 질문이 있으시면 아직까지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은 없으셔가지고, 네, 잘 이해가 되셔서 질문을 안 하시는가 보다 하고 있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시간을 별로 마련을 안 하셨는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상담의 요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무슨 게 발생이 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는 일찍이 안정된 애착 관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된 건데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와 이게 친밀한 관계를 맛보면서 점차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은 이제 어떠한 일이든 거의 해결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거를 체험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번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듣고 싶으면은요, 장성숙 정신건강 TV에 오시면은 이제 틈틈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거기 풀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참조하시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그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라고 채팅창에도 남겨놨는데요. 제가 잠깐 정리하는 사이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면 짧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도 청자께서 전해주셨고요. 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 정신장애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리학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시면서 그 상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처음에 들고 왔던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가볍게 해결이 되었지 어느새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상담자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어떻게 상담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자기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쉬운 말로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의식이라던가 퇴행이라던가 억압이라던가 방어기제 증상, 뭐 애착 이런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상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가 될 만큼 꼭 씹어 먹은 음식처럼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인사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기념 특강을 해주신 장성숙 교수님께 모두 박수로 인사. 네, 질문 올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한 분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내담자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상에게 표현을 못하는 게 문제일 때, 상담 관계에서 상담사에게 표현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신뢰로운 인간관계가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실하면은 이제 어디엔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 나가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려면 겁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상담자와의 관계가 이제 무르익으면은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연습을 해서 바깥에 가서 그걸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하면서 이 상담자가 그래서 내담자와 아주 좋은 신뢰로운 관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수근도 해야 되고 의론처럼 또 이렇게 등등도 해야 되고 말귀도 잘알아야 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상담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라도 그 사람의 사회에 들어가도록 도울 수밖에 없지요.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되어서 네, 질문을 이 정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일단 장성호 선생님이 해주신 특강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호 선생님께 모두 박수로 감사 인사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